저는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근무한 지 한 20년이 넘었고요. 올해로 만 22년째인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부 정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그 ESS에 대한 검사 기준, 또 안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제 이제 실제 신재생 부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전력계통 쪽에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경험도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긴 한데,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거를 좀 전달해 드리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ESS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 이거를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정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하고,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뭐 국내 영업 비밀로 많이 붙여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전 시간이 그 제작사에서 와서 수업하지 않았나요? 삼성 S다인가요? 그죠? 네. 뭐 많이 배우셨어요? ESS가 왜 필요한지도 조금씩 느끼셨나요? 그러면 그런 건 설명 안 해주던가요? 자기 제품이 제일 안전하다 이런 쪽으로만 말씀하시던가요? ESS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기 저장 장치라고 특히 명명 지어지고 있긴 한데, 실제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실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요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걸 총체적으로 일컫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ESS가 지금 쓰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배터리 이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실제 이제 기술사나 시험에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해서 논하시오 하면 그 양수 발전 같은 게 써야지 거의 만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게 전기 저장 장치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수 발전 이런 것도 전기 저장 장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ESS가 왜 필요하고, 또 우리 여기 지금 전기공학과 분 아니신 분도 많이 계시죠. 지금 기초적인 지식이 아예 없으신가요? 전기에 대해서? V는 IR은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분수로 표현하면 비례 반비례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그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전기저장장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게 전기저장장치 쓰임새가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쓰임새가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용도가. 첫 번째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그 신재생 연계용이 있어요. 신재생 연계용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연계돼 있어가지고, 태양광이 이제 해가 비추는 시간에 발전을 했다가, 그죠? 계통 연계시켜서 태양광이 떠 있는 시간에만 발전하고 태양광이 져 있는 시간에는 발전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태양광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전기 생산이 너무 많이 돼. 근데 계통이 지금 팔면 전력거래소하고 S&P라는 그런 물가 연동돼서 킬로당 얼마씩에 파는 요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싸. 근데 피크 때 팔면 요금이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팔고 싶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를 ESS에 저장했다가 비싼 피크 시간에 팔려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신재생 연계용 ESS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계통에 주파수를 안정하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주파수 60Hz죠. 이거를 계통에서 적정하게 밸런싱 있게 60Hz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전기가 조금 어떤 그 큰 제철소에서 확 당겨 쓴다, 그러면 주파수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전소 쪽에 주파수 계통용 안정용이라 그래서 거기에 ESS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가지 이외에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건물에 ESS가 하나씩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그 한전하고 그 자가용 전기 설비라 그래서 이 건물에서 내가 100kW를 쓰겠다고 한전하고 계약한 전력이 있어요.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 가산금을 굉장히 많이 물거든요. 그래서 이 피크 제어를 좀 하겠다. 피크 시간에 ESS에서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충전해 놨다가 피크가 예상되는 시간에 ESS에서 전기를 병렬로 연결시켜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계약 전력보다 조금 떨어져서 일정하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용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ESS는 그러면
뭐 개통 쪽이나 뭐 피크 쪽이나 뭐 봐서 일단 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기를 필요한 곳에 씀으로써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설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ESS의 쓰임새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그래서 ESS를 쓰기 전에 일단은 전기에 대해서 좀 기본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어요. 전력계통의 케어, 그다음에 일반상 ESS 검사 기준 안전관리.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했는데 그 안전하게 유지가 되려면 화재는 안 나야 되겠잖아요. 근데 불운하게도 화재가 좀 났는데 그 화재가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작사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개통도인데요. 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154 개통입니다. 전력망이 쭉 연결돼 있고 지금은 765 선로가 뭐 평택 그다음에 원자력 쪽이 몇 개 있고 이쪽에서 연결돼서 765 선로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ESS가 제가 처음에 도입부를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로 이용하는 ESS도 있고 그다음 양수 발전으로 하는 ESS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어서 이걸 좀 그림을 넣어놨는데 양수 발전이 이런 도처에 있어요. 이런데 개통망에 중간중간에. 우리나라에 그 9.15 사태 때 그 순환정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가정집 우리 집에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다가 또 몇 분 뒤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그때 이제 굉장히 원자력이 보통 1000메가와트짜리예요. 그게 터빈 하나에 그게 하나가 불시에 정지되면서 거래소에서 예비율을 한 10% 이상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때 더운 여름에 뭐 8% 7%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원전 하나가 탈락되니까 한 4% 3%대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개통의 주파수가 붕괴되면 전체 정전이 되거든요. 굉장히 산업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제철소 같은데 그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전기로에 들어있는 그 불순물 다 버려야 되고 반도체 생산 다 버려야 되고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산업단지 위주로 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그 순환 정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 양수 발전인데 일단은 기동하지 않는 대형 화력 복합들이 기동할 수 있는 그 손해 전력을 투입시켜줘야지 얘네들이 개통에 물리거든요. 근데 그 전원을 공급하는 게 바로 양수 발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수 발전은 말 그대로 그 저녁 시간에 싼 전기로 일단 물을 가둬놨다가 비상시에 숨만 열면 바로 발전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돼 있던 양수 발전들이 기동을 해서 이쪽 근처에 있는 화력 복합 발전을 돌리고 그걸 개통 연결시킴으로써 예비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개통을 정상화시켰던 이런 중요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ESS가 2차 전지에 연관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크게 생각하시려고 제가 이 그림을 삽입하게 됐고 저희 안전공사에서 하는 일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이 그림을 넣어놨는데 혹시 이 앞에 팀 중에서 안전공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나요? 하셨어요. 저희 안전공사는 뭐 그냥 전기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네, 사용전 검사, 그다음 공사계획 신고, 그다음 사용전 검사, 정기 검사까지. 네. 대표적인 것만 그려왔는데 저희가 화력 복합 원자력만 빼고는 다 검사하거든요. 그다음에 자가용 건물도 하고 송전선로도 하고 변전소, 그다음에 일반 가정집까지 다 부서가 따로따로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 설비에 거의 원자력 빼고는 다 검사 점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림은 화력 복합 화력의 터빈인데요. 이 길이가 한 5, 60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대형 화력 복합 터빈이 살기 위해서 양수 발전을 돌려서 손해 전력을 살려서 이게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거든요. 여기에 연계된 GIS 설비. 이건 이제 전력 계통을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고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ES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혹시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직류의 장점, 교류의 장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교류잖아요. 교류 전기를 왜 쓰고 있냐면 교류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도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왜 교류를 쓸까? 경제성 때문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류의 장점이 전력 변환이 쉽죠. 전력 변환이 쉽고, 그다음에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들이 다 교류예요. 교류. 그래서 교류로 보내서 전압만 다운시키면 가정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건 전문적인 건데 그려지네. 이 차단기가 교류 파형은 이렇게 사인파잖아요. 맞죠? 알고 계시죠? 근데 직류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직류잖아요. 차단시키려면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 0점에 된 부위에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가장 낮은 시점에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직류 같은 경우에는 차단시키려고 해도 직류 전류가 굉장히 크네. 이거를 0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좀 비싸요. 모든 설비들이.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직류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초고압 송전솔로 할 때, 장거리 송전솔로. 왜냐하면 교류는 식 조금만 쓸게요. 여기다가. 혹시 이 식 보셨어요? 스틸식이라고 0.5 루트 0.6L 플러스 뭐예요? 100분의 P. 이게 뭐예요? 이게 송전 전력,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요소죠. 그리고 자, 송전 전력을 가장 맥시멈으로 보낼 수 있는 식이 이 식 혹시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게 송전 전력을 결정하는 식인데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보내는 전압, 받는 전압. 이 사이에 상차각 델타가 생기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 리액턴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전기공학과 있으세요? 이 식 알죠? 근데 XL은 뭐예요? 2파이 F. L이잖아요. 이게 인덕턴스잖아요. 이게 헨리. 그러니까 교류가 이렇게 보내는 전압이 높으면 송전 효율이 높아져요. 근데 뭐에 제약을 받느냐? 전선이 길어지면 이 인덕턴스 성분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류를 많이 써요. 이게 긴 장거리 송전솔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있죠? 진도하고 제주도. 또 하나가 요수인가? 요수에서 제주도인가? 거기 2회선이 있거든요. 150kV하고 250kV. 재미가 없나 보다.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실제 하려고 하니까 막 꼬이네. 아무튼 직류 교류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류 교류 쓰는 거는 이제 뭐 경제성 논리 때문에 쓰는 거고, 우리나라에 쓰는 제품들이 교류 제품이기 때문에 교류를 쓰는 거고, 전압 변환이 쉽기 때문에 교류를 쓰는 거지만 교류에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송전 효율을 높이려면 전압을 막 이렇게 높이면 되는데 전압이 높으면 뭐가 생겨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연, 안전장치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제약들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류가 전압이 높아지면 또 유도장애 때문에 우리 철탑 밑에 가면 윙 소리 막 들리잖아요. 코로나 상태 그런 전자 유도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통신 장애도 생기고. 근데 직류는 뭐다 들어보면 그러면 교류는 별로 안 좋은데 편의성 빼놓고는 직류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직류는 뭐가 필요하냐면 직류에서 직류로 보내고 다시 교류로 변환하려면 중간에 사이리스터, 리액터 막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해요. 맥동 전류를 다시 순환시키고 하는.
그런 보조 장치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변환소에 그런 사이리스터들이 한 3층 건물 3층 높이 정도로 설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성 논리와 안정성 논리를 적당히 타협해서 설치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전기저장 장치는 그런 개통의 안전성을 위해서 최초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제가 처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파수 제어용, 피크 제어용, 신재생 연계용.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신재생 연계용이에요. 신재생 연계용이 왜 많이 늘어났냐면 이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했죠. 17년도부터 ESS 보급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RLC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보너스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정의 발전량을 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 이게 가중치인데 그게 한 4배, 5배 정도까지 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ESS가 굉장히 고가였고 또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근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4배, 5배를 줬는데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다 설치를 한 거죠. 근데 설치를 했는데 태양광과 연계된 ESS를 가장 많이 설치했단 말이에요. 풍력과 연계된 ESS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조사들이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차분하게 착실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만든 제품도 막 들어오게 되고 또 중국에서 제조한 것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막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시스템도 그냥 뭐 되는 대로 하고 안전 기준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화재 건수가 올해 5월 달까지 집계로 36건이 났거든요. 처음에는 LG 것만 났었어요. LG 주로 제품이 18년도, 19년도에 제작된 그 중국 남경산 제품 이런 것들이 보면 나중에 이제 동영상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제조 공정 중에 이게 평평하게 피는 그 전극 같은 걸 아주 평평하고 균일하게 펴야 되는 그런 고난이도의 작업이 있거든요. 이거를 평평하게 필 때 약간 불순물이 들어갔다든지 기포가 생긴다든지 절단면이 좀 매끄럽지 않다든지 그럼 이제 우리 지금 막 우리 언론에 나왔던 그 ESS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뭐 전해질, 분리막, 뭐 음극재, 양극재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이에 열이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많이 생긴 건데 ESS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불완전 연소래 이게. 그래서 산소가 없이 타요. 실제 이제 화재 현장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떤 식이냐면 소방관님들이 와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 그 ESS 화진한 그 제품에다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다 뿌려요 이렇게. 왜? 거기다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 완전히 전소되기 전까지는 에너지가 다 전소되기 전까지는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ESS가 화재가 왜 위험하냐면 하나의 셀이나 렉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전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꺼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3차 화재조사위원회까지 열리긴 했지만 거기에서 난 결론이 ESS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약제를 개발하면 돈방석에 앉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이 그 유의미한 그런 소화약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끄냐면 LG는 이제 주소 타입이라 그래서 그 배터리 셀 사이에 보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듈이거든요. 이 모듈 사이에 배터리 이쪽에다가 물을 삽입할 수 있는 관을 삽입해서 이렇게 물을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온도가 전압 불균형이 생겨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 화재가 감지가 되면 이쪽에 물을 확 부어요. 이렇게 물을 확 부어가지고 물에 잠긴 상태에서 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개발했고 삼성 SDI는 뭐 앞에 설명 하던가요? 어떤 식으로 화재 진압하는지 했어요. 캡슐 타입으로 맞죠? 모르시구나. 여기 위에 캡슐이 있어요. 이렇게 캡슐이 달려가지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 녹아서 캡슐이 탁 터지게끔 하는 거. 설명 안 하던가요 앞에? 안 들었어요? 잘 만들어진 것만 설명하고 문제되는 거 설명 안 했구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명했듯이 전기저장장치란 이런 용도가 있어요.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의 전력에다가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 보니까 이거는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요거는 납축전지. 흔히 많이 쓰는 납축전지의 단점은 이게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개발된 레독스 플로우고 나트륨, 카드뮴 계열, 여기는 양수 발전. 이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종류에 관해서 논하여라 했는데 이걸 빠뜨리고 써가지고 50점밖에 못 맞았다더라고. 이것도 ESS입니다. 양수 발전도. 아무튼 이런 전기를 저장했다가 어쩔 때 내가 필요할 때 방전시켜서 개통을 안정화시킨다든지 피크 요금을 절감시킨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기 저장장치 용도 해가지고 전력 품질 향상 및 전력 수급 불균형. 이거는 뭡니까? 아까 저기 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연계용,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 연계시켜서 들쭉날쭉한 전력을 모아놨다가 내가 가장 비쌀 때 안정화시켜서 정류된 전기를 개통 연결시켜서 S&P를 좀 높게 받는다는 거. 주파수 연결 쭉 나와 있고. 실제로 풍력 태양광 같은 게 굉장히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짜.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금 DC 케이블 2개로 초고압 송전 받고 있고 지금 북제주, 남제주, 그다음에 저기 서귀포 쪽에 한림 쪽에 복합 발전이 있긴 한데 굉장히 용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펼친 정책이 제주도는 일단 바람이 좋아. 그리고 날씨가 햇빛이 잘 들어요. 그래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풍력도 굉장히 타워를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풍력 타워가 굉장히 많아요. 몇백 개 있는데 그 풍력을 관리하는 제주에너지공사라는 그런 공사까지도 지자체 산하에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에 바람이 많으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좋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전기저장장치 풍력 이런 그 신재생을 그 한전이나 거래소에서는 이제 우리 전기 용어로 분산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분산 에너지들이 어떤 게 안 좋냐면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낸 전기를 개통에 연결시켜서 송전 배전을 하는 게 한전. 그다음에 수요 예측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발전소를 돌려서 얼마만큼 생산해라. 이 컨트롤하는 게 전력거래소. 여기에 관해서 총 전기 안전 관리나 검사를 하는 게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 분장이. 근데 이 신재생 같은 분산형 전원은 전력거래소에서 야 니네 날씨가 너무 좋아. 발전량이 많이 되니까 너네 개통에서 탈락시켜. 이렇게 못해. 왜냐하면 그 개통에 연결시키는 그런 명령을 받는 발전소들은 굉장히 캐파가 큰 거거든요. 큰 발전소들. 그 발전소들이 거래소에 명령을 받고 야 몇만 킬로 투입해. 어디 발전소 몇십만 투입해. 너 개통의 주파수가 높아. 너네 간발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 다 개인 사업자들이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봇대 있잖아요. 저압 전주에 물려서 송전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전력 생산을 많이 해. 그러면 거래소에서 야 니네 그쪽에 신재생 많이 전기가 지금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좀 간발해. 그러다 날씨가 언제 갑자기 안 좋아져. 비가 와. 야 니네 안 되겠다. 빨리 신재생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 못하니까 니네가 발전기 출력을 올려. 아니면 니네 기동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게 악영향을. 그래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소나 한전 측에서는 골머리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ESS라는 거죠. ESS는 왜 그러냐면 ESS는 신재생에 연계시켜서 시간을 딱 정해놔. 내가 만약에 태양광을 가장 해가 잘 뜨는 시각에서 발전이 많이 되는 시각에 발전을 하겠다. 그러면 ESS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때 충전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에서 내가 10시부터 3시까지 피크 시간이네. 그러면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기를
몇 프로는 ESS로 통해서 충전시키고 몇 프로는 그 한전게이트 연결시켜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ESS에는 충전하고 있다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방전을 해요. 그럼 굉장히 한전하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ESS가 굉장히 유용한 설비가 되겠죠.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다 내용들이. 주파수 조정용도 마찬가지고 주파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초과되게 되면 방전을 하고 충전을 해서 이게 지금 변전소에 설치된 ESS 용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주파수 60Hz 플러스 0.2Hz 정도 항상 이 폭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력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신가 보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 사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력 거래를 사기업들이 하는 게 중간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구역장기 사업자처럼 어떤 구역에 전기를 담당하는 그런 민간 사업자들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예로 저기 부산 정관에너지 같은 경우 그 정관 쪽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한전 전기를 쓰게 해달라. 왜? 전력 품질이 떨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순간 정전, 그다음에 정전된 다음에 복구, 시간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내가 전기로 인해서 불편한 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전력 품질이 세계 넘버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공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거기 업종에 근무하시면 피크 저감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지금 ESS를 또 하나 쓰는 용도가 있는데 이게 비상용 예비 전원으로 쓰는 게 많아요. 그 비상용 예비 전원은 어떤 거냐면 큰 발전소에는 몇 킬로 이상 쓰는 거는 그 몇 킬로 이상 비상용 예비 전원을 갖춰야 되는 그 건축법이 있거든요. 근데 쓰는 게 전부 다 디젤 발전기였어요. 디젤 발전기 안 좋은 점이 뭐죠? 용량이 크면 등치가 굉장히 커져. 그래서 지하실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배기. 소음도 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ESG 경영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오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환경 오염 방지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인 그 ESS를 지금 비상용 전원으로 많이 쓰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연료전지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냐면 이거는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일반형 전원에서 절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일반 전원으로 이렇게 비상부하, 소방부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쓰고 있다가 또 상시로 ESS를 충전시키고 있다가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탈락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비상부하로 공급하게 되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 절체되게 합니다. 잠깐 제가 지금 우리 직원분한테 동영상 몇 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내용들이.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것들, 그다음에 내 학생 입장이라면 어떤 게 궁금해할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해봤는데 실제 이 앞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어제는 좀 많이 이것저것 좀 말을 해야지 했는데 실제 여기 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음,
야, 이게 용량이 커서 잘 안 받아지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요즘에 그 ESS가 이런 뭐 시스템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2차 전지 쪽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 그것도 지금 ESS로 지금 거의 취급이 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단전지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단전지가 리튬이온 계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 뭐 인증 체계를 보면 이제 배터리를 차에 장착을 했다가 그러면 이제 사용후 배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요 사용후 배터리를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그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리사이클링 사업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직전 단계인데 ESS에 관해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가 최초로 뭐 저장장치 개발하고 하는 게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 자동차용 배터리도 똑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파우치형이니 각형이니 원통형이니 이렇게 변형하는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원천적인 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삼성이나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기업들이 지금 선진국 제끼고 지금 거의 선두권이거든요. 중국이 선두권이라 하긴 한데 중국은 이제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걔네들은 뭐 은행에서 그냥 뭐 무이자로 뭐 몇 조씩 빌려주니까 그리고 국내에 설치되는 뭐 배터리는 보조금을 줘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중국 내에서는 좀 판매가 떨어지긴 한데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술력은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워낙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열이나 이 조금 제조 과정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신뢰도 또 굉장히 사람이 많이 타는 전기 자동차고 또 ESS 설비도 건물에 설치되거나 뭐 이런 게 많고 또 사고 나면 또 전소될 때까지 꺼지지도 않으니까 민감하죠. 그래서 굉장히 화재가 안 나게끔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1, 2, 3차 화재 조사 할 때에도 솔직히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1차 때 이제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2017년도, 18년도 때 엄청난 화재가 많이 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늘 아침에 화재가 났는데 또 오후에 화재가 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 출동해서 이제 수고해서 이제 뭐 정부 합동조사, 그다음에 관계기관, 연구원, 제조사 합동 뭐 감식하고 똑같은 실험을 해봐서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조사 제조 공정의 잘못이라고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정부 입장도 굉장히 발표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참 커가고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면 산업이 자체 좀 붕괴될 수 있다는 그 위협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제조사 잘못이 아니라는 쪽으로 몰아갔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 PCS나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다. ESS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 전압 불균형, 전압 편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셀, 단전지 셀을 이렇게 적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압이 한 3.67볼트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게 22 직률로 되면 몇 볼트, 이게 뭐 12개의 렉으로 되면 한 800에서 1000볼트 사이 직류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셀 쪽에 하나가 편차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감지해주는 센서들이 그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몰아갔던 것 같아요. 1차 화재 조사 때는. 근데 이걸 1차 화재 조사 끝나고 이제 뭐 정부에서 정책이나 뭐 이제 전문가들도 대책을 내놨죠. 뭐 충전율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4가지에 관한 뭐 안전 조치를 이행해라. 그게 이제 이행한 게 충전율 관리 5개는 90% 이상 SOC. 이제 조금 전에 봤죠.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배터리가 똑같아요. 이걸 충전시켰는데 100%까지 하지 말고 90%까지만 충전해라. 이제 이거를 BMS 상에 이제 설정치를 걸어놓으면 거기까지가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 대신
실내는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80%로 제약을 해라. 그다음에 뭐 비상정지, 그다음에 뭐 전압전류 이런 거에 대한 경보장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차 화재조사 결과 발표하고 또 한 1년이 지났는데 화재가 또 나요. 계속. 그것도 한 열 몇 건 났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2차 화재조사 때는 이제 진짜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좀 배터리 제조 공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발빠른 게 뭐냐면 1차 화재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다 알았어요. 그거를 배터리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2차 화재조사 때 뭐 분림하게 기포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전극 사이에 그 절단면에 이 매끄럽게 잘라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약간 프레시하게 탁 퍼트려지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완전히 절연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절연에 문제가 생겨서 열이 발생한 이런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얘네들이 18년, 19년도 때 거의 공정 개선을 했더라고요. 다 끝내고. 근데 자기들은 이제 알리지 않는 거죠. 영업 비밀로. 이게 자기들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러다가 이제 19년, 20년도 때도 화재가 안 나야 되는데 또 났어요. 지금 뭐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땀 한 번만 잠깐만 받아볼게요. 잠깐만. 저 이제 최근에 그 5월 달에 이제 3차 화재조사 보고서를 제가 총괄에 쓰긴 했는데 그때 이제 결론 난 게 이제 완전히 밝혀졌죠. 이제 제조 과정에 굉장히 자기들이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개선을 완료했다. 삼성, 그러니까 LG 측에서는 인정을 하고 공정 개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긴 했는데 삼성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 자기들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화재가 안 났다. 그래서 자기 제품 잘못이 아니다. 삼성은 꼭 그런 게 있나 봐요. 자기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그 ECS 정기검 제가 이제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LG 측이 그러니까 배터리나 PCS 쪽에서 와서 컴퓨터 연결시켜서 거기 제어 장치들을 많이 그 인터럽 같은 거를 많이 풀어주고 설정치 같은 것들 변경시켜서 경보 장치 시험을 하는데 삼성은 안 가르쳐줘. 자기들이 와서 뭐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그래도 그 안전관리자들이 쉽게 제어해서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주더라고. 근데 LG는 잘 가르쳐 주거든요. 삼성 다니신 분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마음 놓고 말했는데 아무튼 삼성은 굉장히 그런 프라이드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인류 기업인가 뭐 생각도 들긴 한데 굉장히 책임성 있는 그런 발언과 책임성 있는 그런 행동들을 저희는 기대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잘못을 발뺌하는 자기 잘못이 없다는 뭐 그런 거 우기고 앞에 수업했죠. 삼성 SDI 그렇죠. 프라이드 굉장히 강하지 않던가요? 잘 만든다고 안 그랬어요? 그 배터리 원리만 설명하고 갔어요.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다 이해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해서. 들어줘. 지금 여기서 잠깐만 제조 동영상만 제조 화재 난거 보다 먼저. 이쪽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 이거는 그냥 보시고만 마는데 이게 지금 실제 화재 난 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스 배터리실에서 녹화된 영상인데 어디 나와요?
이거는 돈을 주고도 볼 수가 없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표시해 놓은 데서 연기가 나요. 여기에서 좀 지나면 나와버렸네. 낙동 에너지라고. 이거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연기가 나는데 괜찮은데 그냥 틀어주세요. 네. 이게 연기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불길이 나요. 어떻게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만 빨리 돌려주시면 불이 나는 거지. 불이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까지 오냐면 외부인인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무호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죠. 뒤로 조금만 넘겨주시면 뒤쪽에 시험하는 게 있거든요. 거의 마지막 쪽에 더. 네, 됐어요. 그 뒤에 좀 더 가시면 그 정도. 됐어요. 거기 이걸 지금 똑같은 조건에 지금 리튬이온을 실제로 온도 편차를 좀 줘가지고 화재 나는 거를 지금 시험하는 건데 좀 뒤로 돌려주실래요? 정상 상태에서부터 네 됐어요. 푹 하더니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LG에서는 그렇게 주소 타입으로 물을 쏘아서 소화를 시키고 SDI 쪽에서는 소화액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터트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소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진짜로. 이제 저희가 지금 36개 화재 난 사고 현장 말고 초기에 진화된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셀만 딱 타고 그다음에 멈춘 게 진압이 됐던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더 상용화 된다면 아마 ESS 화재는 이 전체 설비를 망가뜨리지 않고 딱 그 문제점이 되는 배터리나 셀만 딱 물이나 어떤 소화액을 투입해서 그거에만 화재를 딱 진압하고 그거는 나중에 교체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지금 현 상태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지금 화재 난 현장은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또 물을 뿌려서 뭐 진압을 해도 그 진압한 게 아니죠. 어차피 다 못 쓰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 보시면 SK온 거 거기 제조한 거 있거든요. 제조. 이건 SK온에서 저희 특별하게 오늘 학생들 수업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제작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는 그 동영상을 좀 보내줬어요. 그 1, 2, 3번 끝나시면 차례대로 한 번씩 틀어주시면 돼요. 1번 끝나면 2번, 2번 끝나면 3번 이렇게. 음, 처음부터. 소리는 안 나온가요? 잘 몰라요, 버더. 이게 지금 동박하고 SKC에서 만든 동박이거든요, 이게. 이게 동박을 얇게 도포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원천 기술이래요. 그래서 SK온이 지금 SKC에서 하는 건데 SKC가 지금 세계 점유율 1위예요. 동박 이게 만드는 게 전극 얇게 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옛날 남경산을 했던 게 이런 전극들을 편차가 균형해야 되는데 불균형하고 또 전극 사이를 이렇게 말끔하게 절단하지 못해서 그런 열이 그런 경우였고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커팅 밀 때. 안 나오는데?
이게 그 2차 전지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보다 더 유망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모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 가전 제품 중에서 2차 전지 안 들어간 가전 제품이 있어요? 최근에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심지어는 지금 선풍기, 그다음에 TV도 보면 지금 케이블 없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TV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밑에 2차 전지가 돼 있는 TV.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전기차가 뭐 몇십만 대 늘어나니까 탄소 배출권 때문에, 탄소 중립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한계에 오는 게 지금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이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그 정도 배터리가 들어가서 주행 거리를 1000km까지는 늘릴 수 있다. 근데 1000km를 늘리는 데는 뭐 기술력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한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 그리고 또 이거에 파생되는 산업들이 요즘에 리사이클링 사업이라 해가지고 리뉴얼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하는 사업들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2차 전지를 이용한 그 실증 특례 사업도 많이 해요. 그 어떤 거냐면 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뭐 이런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어떻게 실증 특례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특례 조항을 들어서 또 기술 검토를 해달라 이런 것들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쭉 검토해 보면 대부분 첫 번째가 오는 게 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뭐뭐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차 충전 시스템. 근데 전기차 충전 시스템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 카트형으로 밀고 다니면서 마트나 쇼핑센터 가면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차가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충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급속 충전해도 한 40분 정도 충전해도 지금 만 충전이 안 되거든요. 40분으로 제약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시간 이상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40분 정도 해도 한 60, 70% 정도는 충전이 되고 뒷 사람한테 양보해라. 그래서 보통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로 제약해 놓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마트나 쇼핑센터 가서 장을 볼 시간 동안에 충전이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그 로봇가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이동용으로 이렇게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원하는 사람한테 돈 받고 충전시켜주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새로운 배터리를 이용해서 ESS가 다 쓰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지금 새로운 배터리거든요. 새 배터리. 근데 전기차에서 생산된 제품을 ESS로 쓰겠다. 내가 뭐 출력이 좀 낮고 에너지 밀도가 좀 낮더라도 쓰겠다. 왜냐하면 싼 값에 설치할 수 있으니까 새 배터리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전기차 배터리가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용 후 배터리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하다고 이미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면 겨울, 여름, 흔들림, 떨림, 막 급커브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이 굉장히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특히 차량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뭐 진로 뭐 결정 많이 하시겠지만 굉장히 이 전망이 밝을 것 같아요.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다 전문가가 없어 지금은 다 스타트 라인이에요. 다 지금 거짓 뭐 조금 뭐 앞서 나간 기업들은 조금 이렇게 뭐 짜집게 해서 한번 만들어봤다 이 정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유망한 직종 전망 그 사업 그 유망한 그 분야인 것 같아요. 이 분야가 ESS가. 그러니까 ESS라는 거를 꼭 이렇게 발전 설비에만 접목시키지 않고 2차 전지는 그 리튬이온 계열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열이 좀 많이 난다. 이 문제만 조금 안정화되고 조금만 더 기술 개발되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2차 전지에서 세계 선진 지금도 세계 선진 대열이지만 그래도 뭐 중국을 제끼고 나갈 수도 있다. 중국이란 시장이 내수 시장이 안 받쳐주면 걔네들 그렇게 성장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참 대단한 게 굉장히 내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개척하면서 일궈낸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은 진짜 여러분도 굉장히 자긍심 가져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최고더라고. 네. 현대자동차도 보면 전기자동차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진짜 안전, 그다음에 뭐 디자인, 성능 이런 것들. 뭐 자율주행은 이제 추후의 일이고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 자체만 봐서는 현대자동차가 테슬라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건 근데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젊으신 분들은 테슬라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약간 테슬라 하면 차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아이오닉이나 EV6 지나가면 그 정도 그렇지 않나? 아무튼 뭐 대학생들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해서 좀 네, 본인 분야를 좀 진로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기저장장치의 이제 구성을 잠깐 볼게요. 말씀드린 거 수용과 발전 측에 이런 거를 있는데 이거를 자 교류로 충전해서 그죠? 충전해서 이렇게 충전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방전하는 거죠. 근데 바로 충전하고 바로 방전하면 안 되니까 전력 제어장치도 전력을 관리하는 PMS도 필요할 것이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것도 방전할 때에도 정주파수 정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버터, 컨버터, 막 PCS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이런 구성도입니다. 이거 보기 전에 이것부터 BPU 배터리 프로텍션 유니트 BCP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셀이 합쳐져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돼서 이 하나의 트레이가 생기거든요. 이 트레이가 여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파우치형 셀들 있잖아요. 아까 만든 이게 몇십 개 들어가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레이가 되고 트레이가 쭉 모여서 하나의 렉이 됩니다. 이렇게 렉이. 이 렉이라 하고 이 렉 위에 보면 자 BPU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퓨즈가 있어요. 이렇게 퓨즈가 BPU. DC 퓨즈여서 일전 전압 전류가 흐르게 되면 끊어집니다. BCP 분전압이고 DC 분전압 BCP 이건 DC 차단기 되겠죠. 차단기 셀 모듈 렉은 다 아시는 거고 셀이 합쳐져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돼서 렉이 되고 SDI가 3.67V에 뭐 22직렬 곱하기 렉이 이 트레이가 한 10개 정도 되면 한 970 몇 볼트 나오거든요. 보통 그 정도 800에서 1000볼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죠?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 파우치형 보세요. 모실러뷰. 개발 난이도가 제일 높잖아요. 예, 가장 이게 그리고 원통형은 모르겠어. 원통형은 쌓다 보면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이 안 난가?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기계적 안전성은 좀 뛰어나더라고요. 이게 그쵸? 아무튼 뭐 보호막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가장 우리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가장 뒤처진 게 뭐 뒤처진 것도 아니지만 이 위주였어요. 원래 삼성이 SDI가 원래 원통형. 게다가 지금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자동차용 배터리도 만들려고 하죠. 삼성 SDI 배터리 차에 들어갔던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또 ESS는 만든단 말이에요. SK온 거 조금 전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SK온이 34번째까지는 화재가 안 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1, 2월 달에 SK온도 화재가 났어요. 두 건이.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SK온이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큰 소리는 치긴 쳤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SK온은 좀 안전하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조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아킬레스건이 그거죠. LG에서 연구 인력 빼다가 좀 분쟁이 많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기술력을 갈취했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그가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 아마 두 기관 간에 그건 조용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SK온도 지금 배터리 시장에 굉장히 치고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2차 전지 만드는 업체 대표 주자가 아시다시피 삼성 SDI, LG, SK온 요거 기업들이니까 많이 지원하세요. 연봉도 높고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 좋으니까 유망한 직종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성품 보시면 이쪽에 이러한 트레이를 쭉 쌓아놨는데 이 트레이만 쌓아놓는다고 그래서 뭐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원래 ESS라 하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뭐 전력을 컨트롤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PCS 컨버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EMS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해요. 그리고 PCS처럼 ACS DC, TCS AC 이거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전 설정, 전압 편차, 전류 편차, 그다음에 모든 뭐 지락 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트립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모든 걸 통틀어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배터리 자체 하나만 있는 거는 ESS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모아져서 갖춰져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만 ES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SS는 꼭 이런 전력 변환 장치 운영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 전류, 온도 등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설정값을 딱 정해놔요. 보통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설정치는 그 배터리 실이 지금은 그 전용 배터리 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요. 제가 사용용 검사할 때 공사계획 신고 단계에서부터 전용 배터리 실을 설치해라. 저 배터리 실은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멀리 몇 미터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구조는 방폭형으로 하고 소화 장치는 어떤 걸 갖추고 이격거리는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그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온도 값은 제가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습도는 50% 미만 뭐 이런 정도로 설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한테 이상 실험을 보내서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설정을 해놔요. 전압 전류는 당연한 거고. 또 PMS 쪽은 이제 PMS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건 또 전력에 관한 거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력 계통에 생기는 주파수라든지 전력이 편차가 심하면 알려주는 기능. EMS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죠. 여기 분리막 잘 만드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SK네, SK 뭐더라 이게? 이런 SDI나 LG나 SK온이 배터리를 만들지만 이러한 원초적인 기술은 굉장히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에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대주전자 이런 것들은 양극재 잘 만들고 일진 이런 것들도 원극재 이런 거 잘 만들고 이름도 다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요즘에 보면 주가 엄청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이 아니라 한 2, 3년 전에 날아갔죠.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한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한 6, 7배 정도. 근데 이런 거 알았으면 주식을 많이 사놨을 건데 이런 건 또 젬병이라서 회사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무튼 2차 전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화학물질이죠. 근데 이게 불이 잘 난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게 다 전소가 될 때까지는 안 꺼지는 아주 이게 고약한 물질이에요. 충전 방전이 이루어지고 충전율. 이게 충전율을 제가 최초에 시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옥내는 몇 프로? 80% 제한화됐고 옥의 실외가 되죠. 90%. 이거를 1차 화재조사 때 결과 보고를 했어요. 저희가 결과해서 이렇게 해라. 근데 불이 많이 났어요. 이게 주 원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충전이 그 만충전이 되고 대기 시간 한 2시간 이내에 화재가 많이 났었어요. 화재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열이 가장 많이 난 것 같아요. 우리도 핸드폰 충전하다 보면 막 충전돼가지고 100% 충전되고 좀 있으면 배터리 뜨겁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아무튼 이 뭐 리튬이온계가 이런 불안전한 성질이 있나 봐. 그래서 화재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충전율을 100%만 충전시키지 말고 좀 80%, 90%대로 좀 떨어뜨려서 안전하게 좀 충전시켜보자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화재가 이걸로 뭐 안 나진 않았다. 그래서 이거 원인 이내에 다른 원인이 또 있다. 그거는 결국은 매니지먼트 상의 이상이 아니면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역추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3차 때 이제 자기들 실수를 인정하고 제조 공정을 이미 계산했더라고요. 네. 이건 좀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는 EOL이라고 그래가지고 엔드 오브 라이프 이게 10년 수명 설정을 해놓고 지금 이제 충전율을 저희가 80% 90%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이라는 캐파를 정해놓고 거기에 80, 90으로 제약을 했는데 지금은 엔드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10년에 어느 정도 그 충전이 이 정도밖에 떨어져서 충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를 미리 예상하고 처음부터 캐파를 키워놓고 100% 계속 충전시키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2차 전지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추가로 주는 돈 있잖아요. REC 비중을 좀 높여야 돼. 지금은 그 피크 제어용 빼놓고 신재생 연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REC를 안 주거든요. 1밖에 안 주거든요. 이 REC가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태양광을 1000kWh 발전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1 REC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REC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긴 한데 지금 현 시세가 한 4, 5년 전에는 15만 원, 16만 원 했던 것이 지금 한 5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이 REC가 뭐 4배에서 5배를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ESS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됐었죠.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활성화 대책을 아마 곧 조만간 발표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활성화 되려면 무조건 REC를 줘야 됩니다. REC를 조금 줘야지만이 설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설치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고. 이제 이게 다 뭐 시스템이긴 한데 TC 쪽에서도 지락을 검출하는 차단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락 차단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펄스를 하느냐, 뭐 지락 재료를 감지하느냐, 잠깐만, 이게 나오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타입이 좀 달라요. IMD, GFD, RCM, BMRCD 이런 거 있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안전공사에서 검사하는 기준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면 야, 나 같으면 이거 안 하고 말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도 이게 만들었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설치를 많이 해요. 지금 피크 제어용은 꾸준히 설치하고 있어요. 피크 제어용은 왜 꾸준히 설치하냐면 한전 측에서 피크 제어용 ESS를 설치하게 되면 그 요금에다가 굉장히 특례 요금이라 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대단히 화학 공장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20몇 건 정도 했고, 물론 세 발이 피지만 한참 늘어났을 때는 뭐 1년에 뭐 1000몇 건씩 하고 그랬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 피크 제어용은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러한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시면 뭐 외우시겠어요 이거? 지표에서 띄워야 되고 뭐 간척지 염전에서는 60cm 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에도 올해 1월 달에도 해남 쪽에 ESS 침수 사고가 났는데, 이게 보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만조 때 비가 많이 오면 잠기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표에서 한 60cm 이상 떼라 뭐 이런 거를 넣었는데, 눈에 들어오신가요? 안 들어오죠? 복잡합니다. 이 충전 상태. 이 보시면, 이 보세요. 이 그림으로 보면 좀 빠르긴 한데, 이렇게 하고 설치하겠어요? 여러분들? REC 안 주는데 돈이 몇십억씩 들어가가지고. 피난 계단, 출입구, 이격거리. 이걸 렉과 렉 사이는 이렇게 떼야 돼요 또. 그러니까 공간 확보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수전실과는 또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ESS 안전관리 뭐 취급사항은 이게 쭉 나와 있긴 한데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 맞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보면 이렇게 나사를 저희가 체크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인펜을 표시하거든요. 요게 안 풀릴 것 같죠? 풀려요. 미세한 자기장에 의해서 조금씩 풀립니다. 그럼 이게 오미 컨택이 안 되면 여기서 또 열이 나요. 그래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다 체크해요 저희가. 환기시설, BMS, 어이구, 그리고 배터리 단자 접속 상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절연장 재는 거, 접지장 재는 거, 이거 통합 조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게 생겼냐면, 배터리가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 피에다가 충격 센서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인 거고, 빨간색으로 되면 이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 제품이라도 뜯어봤을 때 배터리 셀이 이상하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바로 교체해 줍니다. 요즘에 이런 것까지 봐요. 침수 우려가 있는 이런 거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소화장치, 이건 이제 배터리 실 내에 있는 소화약제고요. 그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체 배터리 셀에 소화 시스템이 있죠. 그거를 이용합니다. 주소 시스템하고 캡슐 타입. 근데 이게 불이 나도 꺼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정부에서 쉽게 권장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화재 나면. 이거 보세요. 이게 보시면 지금 누적 ESS 설치, 이게 누적 개수거든요. 쭉 보시다가 17, 18, 19, 20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이게 REC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일몰제도 알죠? 이때까지만 딱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자연 소멸되는 거. 20년도 12월 달까지 REC 일몰제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까지는, 이때 갑자기 줄어들죠. 화재 때문에 줄어들다가 일몰제니까 너도 나도 설치를 다시 한 거예요. REC 대비를 준다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엄청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추이를 보면 지금 2022년도는 지금 뭐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다가 ESS 산업이
침체기가 아니라 거의 전멸할 정도로 위기다.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 대책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REC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오, 나왔네. SK1 최초 발송했어요. 화재가 나면 저희는 거의 죽음이에요, 진짜. 아, 힘들어요. 완전 제 메뉴이긴 한데 이거는 뭐 눈으로만 쭉 보십시오. 이런 게 있다. 이건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전기 계통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전관리자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전기 안전관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신지생이 많이 저기 늘어나가지고 안전관리자가 의무사항으로 기록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ESS에 검사하고 그다음에 점검, 그다음에 뭐 화재 조사 이런 것들을 총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 화재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자. 근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요즘에 뭐 IoT를 이용한 빅데이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설치 사업장이 실제 몇 개 안 돼요. 지금 2,710개 정도 작년 올해 4월달 기준으로 그 설치 사업장에 IoT를 이용한 그 정보 수집기를 다 설치하고 그거를 뭐 10초 데이터를 받던 뭐 20초 데이터를 받던 데이터를 다 받아서 AI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 분석을 하는 지금 ESS 통합관리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관제 시스템을 저희 회사에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정부 한 68억 기금 따가지고 요거를 설치하면 이제 좋은 점이 그거겠죠. 이제 얘네들이 분석을 하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분석을 해서 이 셀이 좀 전압 불균형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나고 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셀은 싹 빼가지고 새 제품을 교체한다는,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안정화가 된다면 굉장히 ESS 산업에 굉장히 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업체도 이런 정보 수집기를 개발한 게 처음이고 또 문제점이 몇 개 있더라고. 또 단체 표준 같은 것도 정보가 제작사마다 다 달라요. 뭐 SDI, LG, SK온, 그다음에 또 그 전력 변환 장치라 해가지고 PCS 컨버전 시스템 그거에서 주는 그 정보 단위들이 달라요. 뭐 시어너가 좀 다른 게 있더라고. 요거를 표준화 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걸 또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착수해서 12월 달에 그 완성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구축이 되고 ESS가 화재가 조금 안 나고 이런 정보를 저희가 수집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한다면 아마 ESS 산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개통이나 우리 그 전력 시장에 보면 굉장히 필요한 존재거든요. 개통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이거에 발맞춰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똑같거든요. 이거랑. 그러니까는 앞으로 뭐 개발되는 기술력은 앞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요런 거 보시면 이런 이제 뭐 어디에서 얼마만큼 뭐 전력을 발생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몇 번째 렉에 몇 번째 셀에서 3.67V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졌네 3.5V가 나오네 이런 것까지 구현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3.5V였을 때는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뭐 60%다. 그럼 바꿔야겠네. 근데 만약에 3.5V가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10%야. 그러면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해서 사전에 화재를 방지하는 굉장히 지금 시도 단계고 지금 트라이 단계인데 저희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제가 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실전 특례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참 사업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이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리사이클링 해도 실제로 거기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금속 같은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 제조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10년 주기로 전기차가 수명이 다한다고 자기들도 생각해요. 근데 수명이 다하는 정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 중에 한 80% 정도만 20% 정도가 이제 날아가고 80% 정도만 성능을 낼 수 있을 때 자기들은 뭐 그게 성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80% 있는 것도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굉장히 극한 조건에서 많이 실증이 된 거잖아요. 10년 동안에 화재가 안 난 거는 충격, 온도 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사용해보자 하고 특례조항에서 신청한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ESS에 세전지를 쓰지 말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좀 써보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사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지금 전기차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한데 10년 전에 전기차는 지금 뭐 10,000대 이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전기차 팔리는 거 지금 아마 전기차 사려고 신청하신 분 있으세요? 1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도 1년 GV60, EV6, 아이오닉 10개월에서 1년 반 어마어마해요. 외국 뭐 테슬라도 1년 이상 걸려야 되고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제조하는 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내가 직장을 다닐 때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직장을 구한다. 굉장히 계획성 있게 그런 계획성 가지신 분들 몇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내 미래 직업을 생각할 때 이런 것 좀 참고하셔도 이제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공감하시죠?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산업이 사이클링이 있어요, 진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원고 지금 하는 건데 별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머리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소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충전 시스템을 만든다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